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본 미술관 루브르 성화의 저자 진병철입니다. 지난 38번의 해설로 내가 본 미술관 루브르 성화 책의 성화 해설을 마치고 오늘 그 39번째 해설 시간에 소개드릴 작품은 내가 본 미술관 루브르 성화 책의 부록인 루브르의 3대 보물, 즉 모나리자, 사모드라케의 니케, 그리고 비너스 중에서 그 첫 번째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는 다빈치가 1503년에서 1517년까지 목판에 유채화로 그린 리자 부인의 반신 초상화지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의 얼굴로 1조 원 이상의 고가품이며 매일 2만 명의 방문객이 감상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 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지요. 모나는 부인의 칭호이며 따라서 모나리자는 리자 부인이라는 뜻이고요. 피렌체의 비단상인 미스터 조콘드의 부인임에 이탈리아어로는 라 지오콘다, 프랑스어로는 라 조콩드라고 하지요. 다빈치는 먼 배경으로 안개가 자욱한 지평선에 있는 산악 풍경을 대기 원근법을 사용, 색채 조정으로 원근법을 표현했지요. 가까운 배경에는 구불구불한 길과 돌다리가 놓인 강이 눈에 띄며 수평선이 끊어져 있고 돌다리에는 색이 덜 칠해져서 미완성 작품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탈리아어로 연기처럼 사라지다를 의미하는 스푸마토는 얼굴 전체에 흐리 담은 스푸마토 기법이지요. 그림에 부정확한 윤곽을 제공하며 매우 섬세한 페인트를 여러 번 겹쳐서 칠해서 경계선을 흐리게 하여 얻은 효과지요. 모나리자는 앞쪽에 주름이 잡혀있고 노란색 소매가 달린 짙은 녹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요. 어두운 옷과 대조되는 밝은 피부색을 가진 심장 영역은 두 대각선의 교차점인 그림의 중앙에 있지요. 모나리자는 팔걸이가 있는 반원형 나무 안락 의자에 앉아있고 왼쪽 팔은 의자의 팔걸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오른손은 왼쪽 손목에 걸쳐 있지요. 상체를 약간 뒤로 젖히고 옆으로 틀어서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취하지요. 이 자세는 자연스러움과 깊이감을 선사하지요. 모나리자의 머리는 그림을 두 부분으로 분리하지요. 양쪽에 수평선이 이어지지 않는 미스터리. 다빈치가 살아 계시다면 물어보고자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요. 부드러운 빛은 어두운 빛과 대조적으로 모나리자에게 빛나는 안색을 제공하고 있네요. 시선은 화면과 수직이기 때문에 움직여도 보는 사람을 따라하는 듯 하고요. 입술의 윤곽도 스푸마토 기법으로 여러 겹으로 칠해서 신비한 미소가 탄생하지요. 신비한 미소 뒤의 배경에 상상의 나래를 부추기는데요. 왼쪽 꼬불꼬불한 길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방황하는 험난한 길이며 오른쪽의 다리는 방황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중보자 예수님이 아닐까. 그러고 보면 리자 부인의 미소가 더욱 신비하기만 하네요. 모나리자의 얼굴에 속눈썹이나 눈썹이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는 눈썹을 애초에 그리지 않았다는 설인데요. 오랫동안 예술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르네상스 당시의 미적 기준 때문에 다빈치가 눈썹을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는 주장이 많았고 15, 16세기 유럽 여성들 사이에서는 눈썹을 면도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미의 기준이기도 했으며 그래서 모나리자의 눈썹 부재가 의도적이라는 해설이지요. 그런데요. 다빈치는 미세한 레이어와 반투명 효과로 인물화를 그리며 초세밀 묘사를 즐겨했기 때문에 눈썹을 생략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도 있지만 루브르 박물관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도 않았고 이 연구 결과를 부정하지도 않지요. 둘째 가설은 눈썹을 그렸지만 사라졌다는 설이죠. 2004년 프랑스 엔지니어 파스칼 꼬트가 초고해상도 멀티스펙트럼 촬영 기술로 모나리자를 분석한 결과 원래 눈썹과 속눈썹이 있었던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림이 수세기 동안 세척, 복원, 빛과 먼지에 노출되면서 점차 희미해졌거나 사라졌다는 해석이지요. 셋째는 면사포나 그림자에 가렸다는 설인데요. 모나리자는 얇은 면사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눈썹을 덮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지요. 넷째는 르네상스 시대에 눈썹이 없으면 매춘부였다는 설인데요. 이는 근대 이후 일부 학자나 다큐멘터리에서 자극적으로 재구성된 경우가 많지만 중세 후반에서 르네상스 초기의 기록 중에는 매춘부가 특정한 머리 모양이나 화장법을 통해서 구분되었다는 언급이 있지만 그것이 눈썹과 직접 연결되는 확실한 자료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당시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는 눈썹과 헤어라인을 밀어서 이마를 넓게 보이게 하는 것이 고상함과 지성을 상징했기에 눈썹이 없는 모습은 상류층 여성의 고귀함을 표현할 수 있었지요. 특히나 모나리자는 피렌체의 상류층 상인인 지오콘도의 아내였고 매춘부였다는 기록은 전혀 없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설 중에서도 모나리자의 눈썹은 원래 존재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라졌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며 이는 파스칼 코트의 연구가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요. 작품 모나리자를 다빈치는 평생 동안 지니고 다녔는데요. 프랑스와 1세는 이 작품을 구입해서 퐁텐드블로성에 비치했고 1646년에 루이 14세가 파리로 가져갔지만 루브르 궁전에서 다시 듈리르 궁전으로 또 베르사유 궁전으로 옮겨 다니다가 1802년 최종 루브르 그란 갤러리에 정착했지요. 이 작품은 19세기 중반에 인기가 높아지고 수많은 작가들이 모나리자의 미스테리한 미소와 거기에서 나오는 우울함을 묘사함으로써 파무 파탈의 원형으로 만들었지요. 작품 모나리자에 얽힌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도난 에피소드. 이 도난은 여러 작가들에게 테마를 제공했고 루브르 박물관 친구협회는 25,000프랑의 상금을 제공했으며 익명의 인사는 금액을 2배로 늘렸고 잡지 일루스트라시옹은 그림을 신문사 구내로 가져오는 사람에게 5만 프랑을 약속하는 등 아이러니하게도 도난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지요. 미술관과 박물관에 대한 부정적 주장을 펼쳐온 프랑스의 모더니즘 시인 기욤 아폴리네리가 처음에 용의자로 지목되고 체포되어 투옥까지 되었고 아폴리네리의 친구인 파블로 피카소 역시 끌려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무죄가 확인되었지요. 도둑은 박물관의 중요한 작품을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 아래에 두는 작업에 참여한 이탈리아 유리공 빈센초 베르자인데요. 베르자는 이탈리아인으로 이탈리아 출신인 다빈치의 그림이 이탈리아에 반환되어서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림이 도난당한 후 모나리자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동료의 꼬드김에도 영향을 받았지요. 그는 자신의 방에서 2년 동안 그 그림을 침대 아래 여행 가방에 이중 바닥에 숨겨두었다가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피렌체의 골동품상인 알프레도 게리에게 판매하겠다고 제안했고 1913년 12월 10일 자신의 호텔방에서 체포되었죠. 이 호텔은 이후에 호텔 지오콘다로 개명되었고요. 1년 3개월 징역형을 받았지만 1차 세계대전을 앞둔 당시 이탈리아 언론은 그의 애국심을 찬양했으며 실제 복역기간은 약 7개월 정도였다네요. 그리고 작품 모나리자는 피렌체와 로마에서 전시회를 마친 후 특별히 전세낸 1등석 차량을 타고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왔지요. 이 기사는 각종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지요. 전쟁 시 피난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보우블 전쟁 당시에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브레스트 해군기지로 옮겨졌고요. 1차 세계전 당시에는 박물관 대부분의 소장품과 마찬가지로 보르도에 안전하게 보관되었다가 1차 세계전이 끝날 때 루브르 박물관으로 반환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는 1938년 9월 전쟁이 선포되었을 때 박물관의 걸작들은 당시 국립박물관장인 자크 주자르가 고안한 계획에 따라서 철수되었는데 처음에 몽토방의 앵그르 박물관에 안전하게 보관되었다가 여러 익명의 거주지를 거친 후 1945년 6월에 루브르 박물관에 돌아와서 설치되었지요. 피습 사건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1956년 12월 30일 프랑스에 온 젊은 볼리비아인 우고 웅가자 빌레가스는 퇴학 명령을 받고 광기에 빠져 모나리자에게 조약돌을 던져 보호 유리를 부수고 그 유리 파편이 모나리자의 왼쪽 팔꿈치를 손상시켰지요. 1974년 4월부터 7월까지 도쿄의 국립사회미술관에서 전시 도중 4월 20일에 붉은 스프레이로 공격을 받았지요. 결국 2005년 3월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의 개조된 방에서 혜택을 받는데요. 특별히 마련된 방에서
베로네스의 유명한 작품 가나의 혼인잔치와 마주하게 되었고요. 독립적인 픽처 레일에 배치되어서 진동, 습도 변화 및 온도 변화로부터 격리된 상자에서 보호되고 있죠. 2009년 8월 2일 러시아 관광객이 찻잔을 던졌어도 장갑 유리로 보호되어 있어서 피해를 입지 않았지요. 그리고 모나리자는 이제 더 이상 루브르를 떠나지 않는다네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 관련된 가설도 꽤나 많은데요. 몇 개만 선별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작품의 주제는 먼 기억 속에 있는 레오나르도의 어머니인 까테리나이며, 레오나르도가 어머니의 초상화를 그렸을 때 어머니는 이미 1495년에 세상을 떠났고 리자 부인의 역할은 모델 역할뿐이었다는 것이죠. 둘째 가설은 다빈치는 자기가 자신을 모델로 그렸고 이는 그림을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은가라고 갸우뚱하게도 되지요. 셋째 가설은 모나리자가 남자일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루브르 박물관은 나무에 칠한 페인트의 노화로 인한 수많은 크랙을 근거로 과대 해석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죠. 넷째 가설은 모나리자는 다빈치가 상상으로 그렸으며 미술 해부학자인 한남대학교 조용진 교수는 모나리자의 그림 속 얼굴을 입체적으로 복원해 분석한 결과 이 얼굴은 다빈치의 상상도라고 주장하지요. 이렇게 워낙 많은 가설들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실험실 검사도 있었는데요. 2004년 가을 프랑스 박물관 연구 및 보건센터는 그림을 에어컨이 설치된 새 상자에 넣기 전에 1년의 실험실 검사를 했지요. 이 연구는 저고해선 방사폭파, 반사법, X선 미세형광 분석, 오타와의 NRC에서 개발한 정교한 칼라 및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페인트와 니스층으로 가려져서 이전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세부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모나리자 의장 전체를 과넬로로 완전히 감쌌는데 이 얇은 투명 거즈 베일은 당시 임산부나 방금 출산한 여성이 일반적으로 착용했다고 하네요. 임산부로서의 어머니의 미소와 그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그림을 의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출산 축하의 가설은 과넬로의 사용이 출생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 실내복이 다른 시간에 착용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도전을 받지요. 유명한 작품으로서 모나리자는 예술 작품 중 가장 많이 패러디되고 복제된 작품으로도 손꼽히지요. 광고, 잡지, 애니메이션, 입체, 심지어 구운 토스트로 재현될 정도인데요. 막셀 듀샹, 앤디 워홀, 그리고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19년 마르셀 듀샹은 파리의 길거리에서 모나리자가 인쇄된 엽서를 구입했지요. 그는 거기에 검은 펜으로 수염을 그려 넣었고 알파벳 대문자로 LHOOQ라고 적었지요. 이를 프랑스어로 발음하면 LHOOQ이고 그 뜻은 그 여자의 엉덩이는 뜨겁다이지요. 콧수염에 외설적인 농담까지 적어놓은 듀샹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듀샹의 LHOOQ는 예술이라 여겨지지 않는 주변의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기성품들을 예술로 변화시키는 레디메이드 미술의 정점을 보여주지요. 대중적 이미지를 적극 수용했던 앤디 와홀도 1963년 모나리자를 재현하지요.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품고 있는 고고한 유일성과 상징성의 아우라를 부인하고 실스크린 기법으로 복제를 반복했지요. 팝아트가 추구하던 탈상징화와 원본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보여준 셈이지요. 복제된 모나리자는 이미지일 뿐이며 여느 잡지에 인쇄된 인물과도 다를 바가 없어졌지요. 1977년 제작된 페르난도 보테로의 비만 모나리자는 팝아트의 혁신적인 시도들이 무겁고 장엄했던 예술의 발랄함과 생기를 불어넣어준 결과지요. 콜롬비아 태상의 보테로가 미국 중심의 팝아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물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지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은 예술적 가치의 중량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대중에게 활성화되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외에도 살바도르 달리, 야스마사 모리무라, 뱅크시 등 수없이 많은 예술가들이 모나리자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했고 또 다른 예술가들이 현재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 진행 중이지요. 그야말로 모나리자여 영원하라이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인근 산골마을 다빈치 출신의 석학으로
화가이자 과학자, 엔지니어, 발명가, 해부학자, 조각가, 건축가, 도시계획가, 식물학자, 음악가, 철학자 및 작가인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이지요. 아버지는 법률가들을 배출한 지주가문 출신으로 직업은 공증인이었고 어머니 카타레나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는데요. 이들 사이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생아로 태어났고 14살 때인 1466년에 가족과 함께 피렌체로 이주해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공부에 들어갔으며 20살 때인 1472년 수업을 끝내고 피렌체 화가조합에 들어가면서 한 사람의 화가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는 29살 때인 1481년에 밀라노의 스포르차 귀족 가문의 화가로 초빙되어 갔는데 17년간 화가로서뿐만 아니라 조각가, 건축가, 기사로서 오늘날 잘 알려진 그의 다방면에 걸친 천재성을 발휘했답니다. 1515년 1월 프랑스 국왕으로 즉위한 프랑스와 1세는 그해 9월 밀라노를 점령했으며 같은 해 12월 종전 협약을 위해서 교황 레오 10세를 만나는 자리에서 다빈치를 만났는데요. 프랑스와 1세는 그곳에서 그를 프랑스로 초청했지요. 미디치 가문 출신의 교황인 레오 10세와 소원하던 차 1516년 다빈치의 후원자였던 줄리아노 데 미디치가 사망하자 더 이상 로마에 대한 미련이 없어진 다빈치는 프랑스 이주를 최종 결정하지요. 64세 되는 1516년 여름 다빈치는 제자인 프란체스코 밀치와 함께 알프스를 넘어서 앙보아즈로 향했는데요. 이때 다빈치는 모나리자, 성안나와 성모자와 어린 양, 세르자 요한 등의 그림 3점을 가져갔는데 프랑스에서 모나리자, 성안나와 성모자를 완성했지요. 프랑스와 1세는 가끔 찾아왔고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시대를 앙보아즈 시대라고 하며 이 시기에 다빈치는 군사 전문 자문위원으로서 무기 제조와 축성 및 각종 수송에 관계된 장비 제작이 주 임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동시에 여러 방면에 대한 오랜 연구를 정리하고 운하도를 설계했으며 수학실험과 해석 연구를 계속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림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주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린 셈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사모드라게 섬의 승리의 여신 니케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